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축복도 총량이 있다면 제 모든 복은 다 아들한테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부모 복 없고 남편 복도 없고 돈 복, 인복 다 없는 박복 그 자체가 바로 저입니다. 하다못해 이름도 박복말입니다. 자랄 때 저희 할머니가 만날 저한테 이러셨어요. 아휴, 저거. 이름을 잘못 지었어. 박복에 종말까지 꼈으니 지 이름으로 부모 잡아먹은 것. 아휴, 저 박복말. 사실 좀 억울했습니다. 제가 이 이름으로 지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름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지요. 하지만 자라면서 조금씩 할머니를 이해는 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뭐라도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셨던 거더라고요. 그게 어린 손녀건 길 가던 사람이건 상관없으셨던 겁니다. 커서야 얼추 이해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자라면서는 그게 너무 상처였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니 동네 사람들도 너무 당연하게 저한테 함부로 하곤 했거든요. 하긴 집에서 사랑받지 않는 아이를 누가 밖에서 사랑해 주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죽은 채 유년,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사과는커녕 애정 표현 한번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저한테는 눈 한번 곱게 안 뜨시고 그저 자기 아들 그리고 며느리 잡아먹은 못된 손녀 취급을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도 마음이 편하진 않으셨겠지만 저 역시 행복한 건 아니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18살에 완벽한 고아가 되었습니다. 학교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그냥 빨리 혼자 독립해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게 없었어요. 마침 집 근처에 어묵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찍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공장의 관리직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10살 정도 많았지만 사람이 수더분하고 순진한 사람이었죠.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도둑놈이라고 저희의 교제를 반대했을 때도 자기가 남편이나 오빠로 적절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아빠 역할이라도 하면서 제 곁에 있고 싶다고 저한테 애절하게 사랑을 갈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에 흔들려 딱 3달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3달 동안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손도 대지 않고 아끼기만 하는지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집착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을 가지고 싶어 했던 거였더라고요. 어린 여자, 그것도 순진한 여자를 자기 걸로 만들고 싶은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게 결혼 첫날 밤 깨달아졌습니다. 3달간 저를 아껴줬다 생각했던 것도 첫날 밤에 저를 무자비하게 짓누르기 위한 마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거칠고 무서운 남편의 모습에 저는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하루도 안 맞는 날이 없었어요. 남편은 입만 열면 여자랑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며
재미있는 일이 생겨도 괜히 한번 때리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화풀이 한다고 때리고, 그렇게 저에게 끊임없이 손을 댔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그 와중에도 아이는 생기더라고요. 한 가지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 그리고 매서운 홀 시어머니가 그나마 제 뱃속에 아들이 들어 있다는 걸 안 다음부터는 그래도 밥술 뜰 때는 구박을 안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쯤 제 인생에 또 한 번 큰 파도가 밀어 닥쳤습니다. 남편이 공장에서 다쳤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팔 하나가 분쇄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오른팔을 잃었고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 보상을 요청하려 했는데 공장 내부 카메라에 남편의 행적이 찍힌 것을 보고 오히려 공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군요. 글쎄 이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한 손에는 소주병까지 든 채 원료가 들어있는 통에 있는 대로 오줌을 갈기고 술김에 분쇄기까지 스스로 켰더라고요. 그 영상 때문에 당시 공장 내에 있던 8억 원어치의 재료들을 모두 폐기 처분하고 일주일간 공장을 닫고 기계를 모두 정비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처벌을 받게 되었죠. 그래도 오랜 시간 일해온 남편에 대한 배려로 사주 측에서 적절히 대응해 주신 덕분에 감옥에 가는 건 면했지만 금전적인 책임은 어느 정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집, 저희가 살던 집, 그나마 손바닥만큼 있던 시댁의 땅까지 모두 처분해서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지고 나니 세 식구가 진짜 단칸 지하방으로 들어가 살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니, 아이까지 네 식구지요. 그 와중에 저는 아이를 낳았고 산후조리고 뭐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낳자마자 쫓기듯 5시간 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옛날에는 반일 하다가도 쑥 낳고 다시 무 뽑고 애 탯줄 끊고 다 그렇게 했다. 괜히 병원에 하루 더 있어봐야 입원비에 주사비밖에 더 드니? 그냥 집에서 미역국 먹고 하루 푹 자면 된다. 그러면서 멀건 미역국을 내미시는데 정말 서럽더라고요. 남편 미역국에는 건더기도 있고 고기 조각도 보이는데 저는 정말 건더기 거의 없는 멀건 국이었거든요. 그래도 그거라도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 뭔가 와서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 고개를 든 곳에는 남편이 없어진 팔을 꾹 누른 채 저를 보고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야, 주둥이에 밥이 들어가냐? 어? 남편이 팔이 이렇게 돼서 숟가락 하나로 밥 퍼먹고 있는데 넌 두 손 다 써서 국그릇 들고 퍼마시고 있어? 아주 애 낳은 게 유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오늘 애 낳았어요. 국 좀 마시는 것도 못해요? 허, 이것 봐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댐벼? 너 미쳤어? 그래, 내가 몇 주 공사가 다 망하고 내 몸 아프다고 널 좀 덜 때렸지? 너 이리 와. 그렇게 저는 애를 낳고 온 그날도 남편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맞다 보니 하혈이 시작되었고 그제야 늘 남편 편을 들었던 시어머니도 사람 잡겠다 싶었는지 남편을 뜯어 말리더라고요. 사달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확 시어머니를 밀치면서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하필 뾰족한 돌 위로 넘어지시면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이웃들이 달려왔다가 남편이 어머니 밀고 저 때리고 어머니와 제가 각자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 그대로 신고를 했죠.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남편은 그대로 경찰서에 잡혀갔고 시어머니는 일주일간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들을 산부인과에 사정사정해서 맡겨두고 남편 뒷바라지, 시어머니 병원과 장례까지 제 몸 추스를 시간 없이 동분서주했습니다. 고맙게도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긴 동네 분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도와주셨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저도 죽고 아들도 죽었을 겁니다. 술에서 깬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낳고 온 아내를 폭행하고 자기 엄마를 죽게 만든 희대의 나쁜 놈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원래 지닌 성정이 겁이 많고 약해서 그걸 감추기 위해 폭력을 수단으로 삼은 사람이라 눈앞에 펼쳐진 진짜 공포 앞에서는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그는 자기 어머니의 49제를 눈앞에 두고 스스로 생을 져버렸습니다. 아직 갚아야 할 게 많은 공장의 빚, 그리고 저 몰래 사방에서 빌린 사채까지 정말 숨도 쉬어지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저는 또 아주 된통,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겠다고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해 주셨던 공장장님이 그 돈을 다 들고 잠적하셨어요. 제가 몇 천이라도 되면 억울하지라도 않은데 그분이 들고 잠적하신 돈이 370입니다. 그 370이 제 목을 또 조여오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저도 그 공장장님과 한패라고 생각하고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준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아이가 자식으로 왔을까 미안해질 정도로 여러모로 훌륭한 아이였어요. 일단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혀 속썩이는 거 하나 없이 저한테는 너무나 편안하고 완벽한 아들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잠투정 한 번 없는 어린 시절, 밥투정 한 번 없는 청소년 시절 다 지나 제가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너무 잘해주어서 저는 정말로 공짜로 아들 키웠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들은 저한테 큰 복이었습니다. 공장도 못 나가게 되고 그렇다고 제가 어디 이사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계속 그 동네에서 식당 일을 하거나 일용직을 전전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아들은 온 시장 사람들 손 다 타면서 자랐어요.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들을 돌봐주었거든요.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 사람도 많았지만 아들을 매개로 해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제게 은인이고 복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저를 보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인생의 모든 복이 다 아들로 왔나 보다. 그러게 남편 복도 없고 초년 복도 없어서 아이고 어쩜 팔자가 저런가 했는데 아들이 저렇게 훌륭하니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 저도 그 말을 부인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 아들은 저한테는 아주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녀석이 저를 처음으로 펑펑 울린 건 대학 입학 때였습니다. 아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입시 때문에 선생님이 불러 상담을 가던 날 제 마음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조금만 집에서 지원을 해줬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도 무난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아이가 굳이 학교를 낮춰서 전액 장학금을 4년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우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너무나 아쉬워하시며 혹시 조금이라도 아이를 지원해주는 게 힘드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앞에서 저는 죄인처럼 그저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제 옷차림과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 싶었는지 얼른 말을 돌려서
요즘에는 사실 학교보다는 그 과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 미래를 준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제 앞에 뭔가 하나를 쓱 내미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어머님,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대학교라는 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학비 말고도 들어간 돈이 꽤 많습니다. 하다못해 소소하게 학생 회비에 뭐에 한 학기에 돈 100만 원 나가는 거 정말 순식가 아니에요. 2학기 때부터야 근로장학생이라던가 아르바이트 가외 뭐 이런 거 해서 어떻게 혼자서 간신히 메꾼다 하더라도 첫 학기에는 그것도 힘들 테니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거 저희 선생님들이 조금씩 모은 돈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한 학기 동안 아이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용돈 쓰면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어머님 뵙자고 한 건 대학 문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거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아이한테 전하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저는 그 봉투를 손에 쥐고 받지도 못하고 돌려주지도 못한 채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제 아이는 온 동네가 힘을 합쳐 키운 동네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그 어디 눈 한번 돌리지 않은 채 성실하게 잘 커주었어요. 그런데 참, 제 인생도 행복이라는 거 허용하기가 참 싫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제가 허리가 몹시 안 좋습니다. 아이를 낳고 온 그날 남편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허리를 잘못 맞았는데 그때부터 허리뼈 한쪽이 영 어색하게 삐그덕 하는 걸 계속 방치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무슨 이름도 어려운 뼈 하나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저는 하체를 거의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발로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 당연히 일자리도 한정적이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일이 어디 많은가요? 결국 집에서 혼자 부업을 하는 것 정도밖에 못하게 됐을 때쯤 아들은 저한테 학교를 그만두겠다 선언하더라고요. 제가 기절할 것처럼 놀라서 학교를 그만두는 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발을 뻗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2년만, 학교 졸업하는 딱 2년만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학교를 그만두면 엄마 그냥 혀 깨물고 스스로 세상 져버릴 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나오니 아들도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얘기는 다시는 하지 않았지만 대신 자기를 극한까지 밀어붙여 조기 졸업하는 방법을 택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잠주려가며 과외하고 근로장학생하고 정말 제 아들이지만 하루 24시간을 48시간, 아니 72시간처럼 쪼개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통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 씀씀이도 고마운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해서 취직한 후에 첫 월급으로 글쎄 이 녀석이 동네 치킨집을 빌려 동네 잔치를 열었지 뭡니까. 모두 덕분에 자기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게 되었다는 인사 함께 말이죠. 저는 사실 속으로 이 녀석 참 손도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먹고 싶은 만큼 실컷 치킨을 먹게끔 치킨집 빌려 자기가 오늘 다 쏘겠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치킨 먹으러 온 사람들이 정작 먹으라고 하는 치킨은 먹지 않고 다들 앉아서 눈물만 쭉쭉 흘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대견하다면서 네가 사는 치킨 우리가 어떻게
눈물이 앞을 가려 못 먹겠다고 다들 그러면서 치킨은 정작 먹지도 않고 다 같이 부둥켜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치킨집 주인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놈의 치킨집에 안 빌려주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제일 크게 울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제 아들을 좋아했고 저한테 잘 키웠다고 이제 아들 덕보고 살 일만 남았다며 덕담을 하던 어느 날입니다. 제가 휠체어에 의지해야 되고 운신이 제 맘대로 쉽지가 않으니 사실 집 밖으로 잘 나가질 않습니다. 아들이나 있어야 부탁해서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생기는데 그날따라 아들도 잘 연락이 안 되고 저는 너무 급하게 슈퍼마켓을 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혼자서 꾸역꾸역 준비를 해서 간신히 휠체어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슈퍼를 가고 있는데 어라? 저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시간에 집에 오지 않고 밖에 있으면서 제 연락을 안 받는 건 사실 별로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아들에게 가서 아는 척을 하려던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줌마 두 사람을 양옆에 끼고 히히낙낙거리면서 뭔가 얘기하고 걸어오는 중이더라고요. 아주 친해 보였습니다. 아들의 연인이라고 하기에는 둘 다 나이가 꽤 있어 보였고 그렇다고 연인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친밀하게 보여서 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관계인가 제 심장이 다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골목에 있는 걸 모르는 아들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쁜 누님 내일 또 만나요. 같은 시간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봐요. 그래 이렇게 사글사글하니 얼마나 예뻐. 다 그만두고 확 내 남자친구나 해. 에이 누님 나는 만인의 남자야. 누님 한 사람에게만 내가 종속될 수는 없지. 그러지 말고 우리 내일 다정한 시간 보내요. 순간 손발이 다 덜덜 떨려왔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아들이랑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조금 기막힌 프로그램을 하나 봤거든요. 요즘에 얼굴 반반한 젊은 남자들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제비 노릇하면서 나이 든 여자들 등골 빼먹고 산다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저런 놈들이 다 있냐고 저런 놈들은 아주 단단히 혼이 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자 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저것도 다 그냥 사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응? 나는 요즘에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르고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 그냥 사람은 다 자기가 사는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 얘, 그래도 젊은 남자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돈이나 받아먹고 사는 거 저게 어떻게 옳은 일이니? 아우 난 저건 아니라고 본다.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내가 요즘에 하는 생각은 그 누구도 내 사정은 모르고 내 마음 같지도 않다는 거야. 사실 그때도 조금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제 아들이 엄청나게 도덕심이 강한 아이여서 평소 그런 걸 보면 펄펄 뛰며 저런 거는 인간 쓰레기라고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오히려 자기가 먼저 더 난리를 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삶의 방식은 모두에게 다양할 수 있다며 편을 드는 거 보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제야 왜 아들이 TV에 나왔던 그 친구들 편을 들었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본인이 그러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요 며칠간, 또 요 몇 달간 아들이 저한테 보여줬던 의아한 행동들이 몇 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사는 적이 없던 놈이 꽃무늬 화려한 스카프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선물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동네 나갈 때라도 좀 하고 나가라고 말이죠. 그때는 그냥 좋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이런 것도 사다 주고 나도 말년에 아주 복이 터졌구나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는 저를 데리고 카페라는 곳을 가더라고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며 저를 데리고 가서 제가 좋아할 법한 음료와 디저트를 시켜서 사주는 겁니다. 저야 아들과 데이트하는 기분이었으니 당연히 좋았죠. 그러면서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이런 데 좀 다니고 그래. 요즘에는 집으로 사람 초대하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카페에 모여서 아줌마들 놀고 그러더라. 그렇게 아들은 제 나이 또래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곳, 잘 간다는 곳을 차례대로 데리고 다니며 그때마다 아줌마들이 좋아한다는 둥, 요즘엔 이런 데를 다녀야 한다는 둥 제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이런저런 문화를 알려주려는 것 같아서 반가웠다가도 점점 얘가 왜 이러지 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나이든 여자들과 꽁냥거리는 것을 본 순간 혼자 있는 대로 걱정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아들과 미주알, 고주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이라고는 해도 제가 아들한테 대뜸 너 혹시 나이 많은 여자들하고 놀아주고 돈 받니? 이런 거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아들도 성인이고 다 자기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엄마인 제가 과연 그거를 캐물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마음이 불안했던 건 아들이 회사 다닐 시간에 그렇게 나와서 다른 여자들이랑 노닥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성실한 거 하나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녀석이라 제가 그것만큼은 조금도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업무 시간에 그러고 있는 게 걸리더라고요. 게다가 나이 든 여자 앞에서 그렇게 교태 같은 걸 부리는 걸 보고 나니까 내가 알던 아들이 정말로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자꾸만 아들의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생겼습니다. 내도록 아들 때문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고 골똘히 고민만 하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는 슈퍼집 여자가 슬슬 제 눈치를 보며 집에서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하더라고요. 심란한 마음에 누구랑 밥 먹을 기분도 아니었지만 일단은 그러자고 했습니다. 평소 밥하는 거 귀찮다고 그렇게 남의 집 가서 얻어먹는 거 좋아하는 여자가 굳이 자기 집에 오라고 자기가 한 상 차려주겠다고 할 때부터 사실 뭔가 미심쩍긴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든든하게 불고기까지 볶아내놓은 밥을 다 먹고 나니 그제야 본론이 나오더라고요. 저기 요즘 자기 아들 다른 일해?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제가 본 그 광경을 이 말 많은 여자도 본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모르는 척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살지.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들은 왜? 그러자 평소에 말이 너무 많아 따발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여자가 평소 같지 않게 있는 대로 말을 고르면서 머뭇머뭇하다가 털어놓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 제 아들이 나이 많은 여자랑 은밀한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 뒤쪽에 시장길이 하나 있고 그 시장길 뒤는 모텔들이 많은 모텔촌입니다.
그 모텔촌에서 매번 나이 많은 다른 여자들과 걸어 나오는 걸 꽤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더라고요. 그때마다 여자들이 달라지기도 했고 아들과 항상 너무 치밀하게 얘기를 나누곤 해서 동네 사람들이 스스로 민망해 먼저 시선을 피하고 모르는 척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꼭 그 집 아들이 그 모텔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니, 뭐, 거기에는 모텔 말고도 뭐 이런저런 상가가 많으니까 같이 뭐 밥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들은 건 좀 다른 내용이어서 대체 뭘 보고 들었길래 그렇게 뜸을 들여? 아니, 내가 제 버스를 탔는데 그 집 아들이 어떤 여자랑 같이 버스를 타서 대화를 하는데 그 내용이 영 이상한 거야. 아이, 글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치 뭐랄까, 나이 든 여자 꼬시는 방법을 전수받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런 거 좋아한다, 저런 거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여자가 해주면 그 집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런 건 어떨까요? 저런 건 어떨까요? 하고 또 의견을 묻더라고. 그 여자는 꼭 무슨 뚜쟁이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해주는데 아우 이거 영 느낌이 이상해서 자기랑 한번 얘기는 해봐야겠다 싶었지.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 쪼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아들이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게다가 제 걱정에 슈퍼집 여자가 쐐기를 하나 박았습니다. 아이 사실 오늘 자기 만나려고 장 봐갖고 오는 길에 자기 아들이 그 모텔 골목으로 또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 보통 모텔 골목 들어가면 4시간, 5시간은 있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대체 뭘 하는 건지. 말끝을 흐리는 슈퍼 여자를 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호히 그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허둥지둥 저를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슈퍼집 여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안절부절 못하며 자기가 괜한 얘기한 것 같다고 저를 계속 잡았지만 저는 그 여자를 매정하게 뿌리치고 그 모텔촌이 있는 골목으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제 아들이 꽃제비이건 왕제비이건 일단 그 모든 건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어떡하든 제가 확인을 하고 제 손으로 아들의 머리채를 잡건 멱살을 잡건 해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텔존에 딱 들어가자마자 정말로 나이든 아줌마들 사이에 빙 둘러싸인 제 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걸어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아줌마들은 제각각 아들을 보며 이러쿵저러쿵 할 말도 많아 보였습니다. 눈에서 쌍심지가 켜지며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여자들이랑 희낙낙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피를 쏘는 심정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당장 여기로 안 와? 너만 쓰러져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아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허둥지둥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엄마가 여기 웬일이에요? 나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너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고. 너 도대체 요즘에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거야? 너 엄마 쓰러져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너 이 사람들이랑 무슨 관계야? 그러자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들을 둘러싸고 서 있던 여자들이 저를 보며 갑자기 반색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그 말로만 듣던 어머님이시구나. 아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네. 그러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시네. 반가워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날 반가워하지? 대체 날 언제 봤다고 이렇게 반가워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 한 아줌마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세상에 이런 아들이 어딨냐고
자기가 이런 아들만 얻을 수 있으면, 얻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아이 하나 낳겠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습니다. 시장통이랑 가깝다 보니 시장 사람들도 차례로 나와 기웃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들 그동안 제 아들이 하던 짓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니 때는 이때다 싶어서 나와서 기웃거린 거겠죠. 그 여자들과 아들이 한 얘기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얘기였습니다. 제 아들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재택 근무로 잠시 전환한 후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러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학원이 모텔존 안쪽에 있는 건물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멀끄머니 젊은 남자가 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오니 그곳에 모인 수강생들의 귀염을 독차지했고 아들이 자격증 따려는 이유를 듣고 다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떻게든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아들이 자격증을 따려는 이유는 바로 저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자기는 점점 더 바빠질 거고 만약에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저와 시간을 많이 못 보내게 될 게 뻔한데 그런 저에게 어떻게 하든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대요. 그런데 제가 평생 일만 하고 고되게 살았지 친구와 뭔가 즐기는 방법을 모르니 그 아줌마들한테 하나하나 코치받아서 그 나이 또래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먹는지, 뭘 즐기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액세서리를 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배워서 저한테 하나하나 해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줌마들하고 수업 끝나면 같이 그런 거 경험도 하러 다니고 아줌마들한테 마음껏 귀염받으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했던 거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붙들고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꼭 내가 엄마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엄마가 생각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할까봐 그랬지. 나는 엄마가 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이랑 엄마의 삶을 즐기면서 사는 거 그것도 준비해주고 싶었거든요.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그 제비들처럼 나이 많은 여자들이랑 아이고 세상에 엄마 아들을 그렇게 못 믿어? 내가 그럴 놈이야? 아우 아드님 억울해서 어떡해. 얼마나 엄마 생각만 하는데. 저기 이렇게 만난 것도 다들 인연인데 우리 진짜 친구 합시다. 나이 따져 뭐예요. 이 나이에 만나서 서로 같이 늙어가면 뭐 위아래 10살은 다 친구 먹고 그러더라. 우리 친구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아들 둔 사람이랑 친구 먹으면 우리가 영광이지. 그렇게 눈물 콧물 빼며 아들의 이중생활을 확인한 저는 아들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오해를 풀고 다들 제게 아들 한번 잘 키웠다고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날 5명도 더 되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들이 엄마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5명의 친구가 친구의 친구를 끌고 와서 또 친구가 되고 그 친구들이 또 친구의 친구가 되면서 진짜 친구들 만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새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걸 배워서 아들이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만날 놀린다니까요. 제 아들이 민망한 오해를 뚫고 만들어준 기회니까 최대한 누려보려 합니다.
오만복 다 없는 저지만 정말 아들복 하나는 끝내주게 타고난 거 맞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